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형님네가 그 돈만 안 까먹었어도 내가 이 고생 안 하잖아요. 경기도 외곽의 낡은 종갓집 마당. 영하의 칼바람이 몰아치는데 며느리 셋이 산더미 같은 배추더미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큰 며느리 헤라는 홧김에 던진 배추 포기가 제 발등을 찍는 줄도 모르고 씩씩거리고, 둘째 수아는 고무장갑을 내팽개치며 맞받아치죠. 그때 마루 끝에 앉아 멍하니 하늘만 보던 시어머니 복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애미야, 배추 밑동에 황금이 들었더냐? 왜들 그렇게 파헤치고 있어? 초점 없는 눈으로 내뱉는 그 한마디에 마당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자의 입가에 아주 찰나의 미소가 스쳐 지나갑니다. 치매라며 침까지 흘리던 노인이 자식들이 제 살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그 아수라장을 보며 비릿하게 웃고 있었던 거죠. 며느리들은 눈에 불을 켜고 땅을 파헤치고, 아들들은 서로 멱살을 잡고 상속 지분을 나누는 이계판 5분 전 김장터. 과연 시어머니 복자가 숨겨둔 진짜 황금 배추는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요? 아니, 과연 이 집안 식구들 오늘 밤 무사히 김치 한 조각 넘길 수나 있을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경기도 외곽 나지막한 산등성이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종갓집 마당에는 아직 가시지 않은 푸르스름한 새벽 안개가 자욱했지요. 그 안개 사이로 소금물 냄새와 짙은 흙내음이 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는 어제 밭에서 갓 뽑아 올린 배추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거대한 성벽처럼 보였습니다. 올해 78배 복자는 그 배추 성벽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낡은 목욕 의자에 앉아 밑동을 다듬는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이 없었지요. 툭툭 칼끝이 배추 밑동을 쳐낼 때마다 단단한 배추 속살이 그 뽀얀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복자의 눈은 깊고도 고요했습니다. 지난 추석, 이번 김장을 끝으로 내 선산 땅 3,000평의 임자를 정해주마라고 선포한 이후 그녀는 평생 길러온 자식들의 본심을 저울질하는 중이었지요. 애구구, 이놈의 배추가 올해는 왜 이렇게 속이 찼노? 주인 마음도 모르고. 복자는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새벽 안개 속에 나직하게 번졌습니다. 사실 복자는 요즘 들어 부쩍 깜빡거리는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감을 어디 뒀는지 모르겠다거나 방금 한 말을 잊은 듯 멍한 표정을 짓는 시기였지요. 그래야만 상속이라는 미끼 앞에 가려진 자식들의 진짜 얼굴이 보일 테니까요. 그때 정적을 깨고 마당으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육중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난 검은색 외제차는 이 집안의 장남 철수와 그의 아내 혜란의 차였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혜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마당의 고요를 조각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이 추운데 뭘 벌써 나와서 이러고 계세요. 제가 일찍 온다고 왔는데 길이 어찌나 막히던지 속 터져 죽는 줄 알았네. 화려한 퍼 코트를 걸친 혜란이 차에서 내리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손목에서는 금팔찌가 찰랑거렸고 짙은 화장 냄새가 흙내음을 덮어버렸지요. 혜란은 흙이 묻을세라 조심스럽게 까치발을 들고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왔느냐? 큰애는 뒷좌석에서 자고 있나 보지?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는 말은 안 하마. 그런데 김장하러 오는 년이 옷고락지하고는 시상식 가느냐?
어서 들어가서 장화로 갈아 신고 나오너라. 에이, 어머니도 참. 얼른 얼굴부터 뵈러 온 거죠. 근데 어머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선산서리는 잘 챙겨두셨죠? 요즘 세상이 흉해서 도둑이라도 들면 큰일이잖아요. 제가 온 김에 안전한 곳에 좀 옮겨드릴까요? 혜란의 눈동자가 복자의 허리춤에 매달린 낡은 열쇠꾸러미를 향해 번뜩였습니다. 복자는 못 들은 척 흙 묻은 고무장갑으로 이마를 짚으며 짐짓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산? 선산이 뭐냐? 내가 그런 말을 했어?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아까 내가 뭘 하려고 여기 서 있었더라. 큰애야, 너 누구냐? 우리 집 김장 도와주러 온 사람이냐? 복자의 천연덕스러운 물음에 혜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안도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맛이 갔구나 하는 확신이 서자 혜란의 입가에는 묘한 미소가 걸렸지요. 그녀는 복자의 팔을 덥석 잡으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큰 며느리 혜란이. 아이고, 진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시네. 어서 들어가 계세요. 제가 서류함이랑 집안 정리 좀 싹 해드릴게요. 혜란이 안채로 들어가자마자 이번에는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둘째 만수와 그의 아내 수아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수아는 차가 서기도 전에 문을 열고 튀어나와 복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형님은 벌써 와서 알랑방구 끼고 있나 보네. 어머니, 저 이수아예요, 이수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해요. 큰형님 말 다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수아는 혜란이 들어간 안채 쪽을 째려보며 복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수아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이글거리고 있었지요. 그녀에게 이번 김장은 자식 교육비를 해결할 마지막 동아줄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번에 효도 제대로 하려고 마음먹고 왔어요. 배추 300포기, 제가 다 씻을게요. 대신 어머니, 나중에 선산명에 넘겨주실 때 꼭 저랑 얘기하셔야 해요. 아셨죠? 복자는 그저 허허 웃으며 수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그래. 김치 맛이 좋아야 땅 맛도 좋은 법이지. 근데 너는 누구냐? 우리 집에 무 팔러 왔느냐? 수아 역시 복자의 반응에 기가 찬 듯 한숨을 내쉬었지만 속으로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인네를 구슬리는 것쯤은 일도 아니라고 여겼던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마당에 들어선 것은 가장 낡고 작은 경차였습니다. 셋째 경수와 그의 아내 유진이 내렸습니다. 유진은 화려한 옷차림의 동서들과 달리 목이 다 늘어난 티셔츠에 낡은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선물 대신 정성껏 다려온 배즙 상자와 직접 만든 밑반찬들이 들려 있었지요.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오는 길에 시장 들러서 질 좋은 고춧가루 덧대오느라 조금 늦었어요. 유진은 내리자마자 짐을 내려놓고 복자의 곁으로 달려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차가운 복자의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며 온기를 나누는 유진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가득했지요. 아이고, 손이 이렇게 차서 어떡해. 어머니, 들어가 계세요. 제가 배추 나를 테니까 경수 씨랑 같이 따뜻한 물에 손 좀 녹이세요. 막내 왔느냐? 그래, 내 손은 여전히 따뜻하구나. 너는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복자의 물음에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어머니죠. 세상에서 제일 귀한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저 왔으니까 이제 힘든 일 하지 마세요. 유진의 살가운 말에 안채 문을 열고 나온 혜란과 수아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이고, 막내 동서 왔어? 아주 효분났네, 효분났어. 근데 동서, 입으로만 효도하지 말고
어서 장화 갈아 신어. 배추 저거 누가 다 나르겠어? 혜란의 비아냥에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고무장갑을 끼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이제 며느리들의 날선 긴장감이 배추 내음과 뒤섞여 기묘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혜란은 안채 금고 주변을 서성이고 수아는 복자의 주머니 속을 훔쳐보며 유진은 묵묵히 찬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복자는 다시 목욕 의자에 앉아 칼을 잡았습니다. 안개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이 집안의 진짜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된 셈이었지요. 300포기의 배추가 빨갛게 물들어갈 때쯤 과연 자식들의 새카만 속내는 어떤 색으로 드러날까요? 그래, 어디들 한번 잘해봐라. 배추만 절이는 게 아니라 이 애미가 너희 속도 아주 푹 절여줄 테니까. 복자는 나직하게 읊조리며 다시 배추 밑동을 쳐냈습니다. 툭툭 소리가 정적을 깨우며 종갓집의 긴 하루를 예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이 김장이 끝났을 때 과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식탁에 마주 앉을 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 그것이 복자가 차린 올해 가장 매운 김장터의 비밀이었습니다. 마당 구석에 놓인 커다란 장독대들은 마치 이 집안의 비밀을 품고 있는 파수꾼처럼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복자가 시집올 때부터 있었다는 저 낡은 장독들 속에는 세월의 맛이 익어가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장독들조차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지요. 혜라는 안채방으로 들어가 벽지를 손으로 훑쳤습니다. 혹시나 시어머니가 땅 문서나 비자금을 벽지 뒤에 숨기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심 때문이었지요. 그녀의 심장 소리가 가쁘게 뛰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사업 실패로 당장 다음 달 카드값도 막막한 처지에서 이 선산 땅은 그녀에게 단순한 재산 그 이상 짝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수아는 마당 평상 아래를 기웃거렸습니다. 복자가 예전부터 중요한 건 땅 밑에 묻어두는 법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수아는 흙 묻은 신발로 땅바닥을 툭툭 치며 빈 공간의 소리가 나지 않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오로지 대치동 학원비와 강남 아파트 입주권뿐이었습니다. 유진은 두 동서의 기이한 행동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어머니의 낡은 털신이 젖어 있는 것을 보고 얼른 새 신으로 바꿔줄 뿐이었지요. 유진에게 복자는 가난한 친정 엄마를 대신해 자신을 며느리로 받아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복자는 이 모든 움직임을 돋보기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배추를 보는 것이 아니라 땅을 보고 있다는 것, 김치를 먹으려는 게 아니라 엄마의 피를 빨려 한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안개는 완전히 걷히고 햇살이 마당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 안개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300포기의 배추가 소금물에 몸을 누이는 그 순간 이 집안의 질서도 가식적인 평화도 함께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걷힌 마당은 어느새 전쟁터로 변해 있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배추들은 이제 거대한 고무대야 속에서 소금물을 머금은 채 숨이 죽어가고 있었지요. 콸콸 쏟아지는 지하수 소리와 배추가 물속으로 던져지는 둔탁한 소리가 마당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배추 300포기를 씻고 절이는 일은 단순한 가사가 아니라 관절마다 비명이 터져 나오는 고된 수행과도 같았습니다. 복자는 마루 끝에 꼿꼿이 앉아 그 풍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길은 마치 돋보기를 들이댄 것처럼 며느리들의 손놀림과 표정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훑어내렸습니다. 큰 며느리 혜라는 이미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 백화점 문화센터나 다니며
우아를 떨던 그녀에게 흙 묻은 배추는 혐오스러운 덩어리에 불과했지요. 헤라는 고무장갑 위에 비닐장갑까지 덮기고는 연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소매 안으로 스며들 때마다 그녀의 입에서는 짤막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유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이렇게 미련하게 배추를 직접 씻고 절여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절인 배추가 집 앞까지 딱딱 배달 오는데 우리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나 몰라. 이 고생을 해서 김치를 담가도 애들은 사 먹는 게 더 맛있다고 한다니까요. 헤라는 비아냥 섞인 투정으로 운을 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시어머니의 구식 방식을 탓하는 마음과 얼른 이 지긋지긋한 노동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갈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지요. 사실 헤란의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습니다. 배추 한 포기를 씻을 때마다 힐끗거리며 안채를 쳐다보았는데 그녀의 머릿속엔 오로지 복자의 안방 장롱 깊숙이 숨겨져 있을 선산 땅 문서뿐이었습니다. 복자는 그런 헤란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멍하니 하늘만 올려다보았습니다. 편한 게 좋지. 그런데 말이다, 큰애야. 배추라는 게 제 손으로 씻어 물기를 빼야 속살이 달아지는 법이야. 남의 손 빌려 절인 배추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깊은 맛이 안 나. 사람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주인의 손길이 안 닿으면 금방 자풀만 무성해지는 게지. 근데 아까 내가 뭐라고 했더라? 선산? 우리 집에 산이 있었나? 복자의 말끝이 흐려지자 헤라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해 보이던 시어머니가 땅 이야기만 나오면 다시 정신을 놓는 신용을 하니 미칠 노릇이었지요. 헤라는 젖은 장갑을 벗어 던지고 복자의 곁으로 다가앉았습니다. 어머니, 선산 땅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우리 철수 씨 사업 다시 일으켜 세우려면 그 땅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어머니 기억나시죠? 네. 제발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머니. 헤란의 절박한 호소 뒤로 둘째 며느리 수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아는 이미 배추 한 무더기를 씻어 옮기느라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헤란이 일을 쉬는 꼴을 잠시도 두고 볼 수 없었지요. 형님, 지금 어머니한테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기운도 없으신데 땅 얘기가 지금 나오냐고요. 하여간 욕심 하나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번 김장 정성껏 해서 어머니 기운 차리게 해드릴게요. 근데 어머니, 그 안방 옷장 밑에 두셨던 은장도는 잘 있죠? 그거 제가 지난번에 닦아드린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어딘가에 숨겨두셨잖아요. 설마 그것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수아는 헤란을 비난하는 척하면서도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선산도 선산이지만 시어머니가 시집올 때 가져왔다는 고가의 폐물과 은장도의 행방이 수아의 최대 관심사였지요. 두 며느리는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며 배추를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 담긴 것은 배추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도끼와 시기심이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셋째 며느리 유지는 묵묵히 가장 굳은 일을 도맡았습니다. 소금 가마니를 어깨에 메고 옮기며 배추 사이사이에 굵은 소금을 뿌리는 일은 건장한 사내들도 힘들어하는 일이었습니다. 유진의 손등은 이미 소금독에 불어터져 쓰라려 보였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실은 내색 하나 없었지요. 유진은 동서들의 기싸움 사이에서 조용히 물을 갈고 평상을 닦았습니다. 형님들, 이 배추는 제가 씻을 테니까 형님들은 안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랑 차 한잔 하세요. 날이 차서 감기 걸리시겠어요. 여기 고무장갑 제가 씻어 놓을게요.
유진의 배려에 헤라는 기다렸다는 듯 고무장갑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동서가 고생 좀 해. 나는 어머니 기운이 없으신 것 같아서 방 정리 좀 해드려야겠다. 어머니, 들어가서 따뜻한 것 좀 드세요. 제가 어깨 좀 주물러 드릴게요. 헤란이 복자를 부축해 안채로 쏙 들어가 버리자 수아는 이를 갈며 유진을 쏘아보았습니다. 너는 왜 사서 고생이니? 저 여우 같은 형님이 너 이용해 먹는 거 몰라? 너 그러다 골병 들면 누가 알아줄 것 같아? 어머니 재산? 너 같은 애한테 차례 갈 줄 아니? 헛꿈 꾸지 말고 적당히 해, 적당히. 수아의 독설에도 유진은 그저 배추 밑동을 가지런히 정리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형님, 저는 재산 같은 거 몰라요. 그냥 1년에 한 번 어머니랑 이렇게 김장하는 게 좋아요.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보겠어요. 살아계실 때 한 폭이라도 더 어머니 손맛으로 담가야죠. 참나, 너 같은 애들이 제일 무섭다니까.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어머니 마음 다 뺏으려고 그러는 거지. 꿈 깨라. 이 집 재산은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장유서 몰라? 수아는 씩씩거리며 다시 배추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길은 아까보다 훨씬 거칠어졌고 애꿎은 배추 잎사귀들만 찢겨나갔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시작된 고된 노동은 어느덧 오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해는 중천에 떴지만 소금물에 절여지는 배추처럼 며느리들의 마음도 점점 축 처지고 무거워졌지요. 겉으로는 효도를 외치고 김장을 걱정했지만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상속이라는 두 글자만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헤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면서도 마당에 남은 유진과 수아를 돌아보았습니다. 헤란의 부드러운 손길이 어깨에 닿았지만 복자는 그 손길이 마치 자신의 목을 조이는 밧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 절여봐라. 소금에 푹 절여져야 배추 속이 보이는 법이지. 사람 속도 소금물에 좀 담가봐야 진짜 색깔이 나오는 거 아니겠느냐. 복자는 헤란이 들리지 않게 나직하게 은조렸습니다. 헤란은 복자가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지만 복자는 이내 멍한 눈으로 벽에 걸린 낡은 달력만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응? 내가 무슨 말을 했니?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아까 마당에 있던 배추가 몇 폭이라고 했더라. 300폭이었나? 3000평이었나? 복자의 알쏭달달한 혼잣말에 헤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000평이라는 단어가 복자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헤란은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그 땅의 존재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요. 한편 마당에서는 유진이 홀로 남아 산더미 같은 소금 가마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고 찬바람에 젖은 앞치마가 다리에 쩍쩍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어머니의 김장 맛이 변할까봐 소금의 양을 하나하나 손으로 가늠하며 정성을 다했지요. 김장터의 오후는 그렇게 탐욕과 진심, 위선과 정성이 뒤섞인 채 깊어갔습니다.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들이 숨을 죽이듯 이 가족의 갈등도 폭발하기 전에 고요한 긴장감 속에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감았던 눈을 살며시 뜨고 장롱 밑에 숨겨진 낡은 괴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원하는 땅 문서가 아니라 복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이 집안의 진짜 맛과 정신이 담긴 물건이 들어 있었지요. 어디 끝까지 가보자꾸나. 누가 진짜 내 자식이고 누가 남보다 못한 자식인지. 복자의 입가에 아주 옅은 그러나 서늘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채의 어두운 구석에서 복자의 그 표정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헤라는 그저 복자의 낡은 지갑 속에 든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낼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으니까요. 마당 가득 퍼지는 소금물 냄새는 점점 진해졌고 며느리들의 위선도 그 냄새와 함께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장이 끝나갈 때쯤 누가 이 배추 더미 속에서 황금을 찾아낼지 아니면 썩은 배추 잎사귀만 주게 될지 복자만이 알고 있는 비밀스러운 계획이 이제 막 첫 단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겨울 해는 짧기도 했습니다. 오후 3시를 간 넘긴 시각이었지만 종갓집 뒷산 너머로 기운 해가 긴 그림자를 마당 가득 들이우고 있었지요. 절여진 배추들이 소금물을 뱉어내며 축 처진 모습으로 대야마다 가득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 짭조름하고도 비릿한 냄새가 공기 중에 무겁게 가라앉아 사람들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복자는 점심을 먹고 난 뒤 안방 아랫목에 비스듬히 누워 가수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입을 약간 벌린 채 규칙적으로 내뱉는 숨소리는 영락없이 깊은 잠에 빠진 노인의 것이었지요. 하지만 복자의 귀는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들이 나누는 은밀한 속삭임이 무엇인지 복자는 눈을 감은 채 모두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짜 주무시는 거 맞지? 헤란이 방문을 살며시 열고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복자의 가느다란 콧꼬리 소리를 확인한 그녀는 뒤따라온 수아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두 며느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발소리를 죽이며 안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서로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복달했을 그녀들이었지만 복자의 비밀을 찾는 순간만큼은 기묘한 동맹군이 된 모양새였습니다. 형님, 아까 어머니가 3,000평 어쩌고 하신 거 들으셨죠? 분명히 이 방 어딘가에 서류 뭉치가 있을 거예요. 치매 기운 있는 노인네들은 꼭 자기가 제일 아끼는 걸 머리맡에 숨기더라고요. 수아의 목소리는 낮고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탐욕은 감출 수 없이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복자의 머리맡에 놓인 낡은 자개 화장대의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소리가 정적을 깼지만 복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지요. 서랍 안에는 오래된 실타래, 달아빠진 골동품 비녀, 그리고 자식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 담긴 누런 봉투뿐이었습니다. 아유, 여기는 순 쓰레기밖에 없네. 형님은 저쪽 장롱 밑 좀 봐요. 어머니가 아까부터 자꾸 그쪽을 쳐다보시는 게 수상하더라고. 헤라는 수아의 지시에 기분이 상한 듯 코웃음을 쳤지만 몸은 이미 장롱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헤라는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장롱 밑 좁은 틈새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먼지가 가득 묻어나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손끝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리자 헤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 수아야. 여기 뭐가 있어? 묵직한 게 꼭 금속 상자 같아. 헤란이 낑낑대며 꺼낸 것은 때가 꼬질꼬질하게 낀 작은 철제 상자였습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려는 찰나 마루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주무세요? 약 드실 시간인데. 깜짝 놀란 헤란과 수아는 상자를 얼른 치마 밑으로 숨겼습니다. 유진이 쟁반에 따뜻한 물과 약봉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섰지요. 동서들의 수상한 자세를 본 유진의 눈에 의구심이 스쳤지만 그녀는 이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 주무시는데 깨우시면 어쩌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이불이 좀 거쳤길래 덮어드리려고 그랬지. 동서는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우리가 어머니 잡아먹니? 헤란이 뻔뻔하게 대꾸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수아 역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었지요. 유진은 말없이 복자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복자의 굽은 손등을 어루만지며 유진은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약 드셔야 해요. 이거 드셔야 허리도 안 아프고 밤에 잘 주무시죠. 복자는 그제야 눈을 가늘게 뜨며 하품을 했습니다. 멍한 눈동자로 유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방 안에 서 있는 혜란과 수아를 번갈아 쳐다보았지요. 에구,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근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 집에 도둑이 들었나? 왜 저기서 저러고 서 있어? 복자의 말에 혜란과 수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혜란은 얼른 상자를 등 뒤로 숨기며 어색하게 웃었지요. 어머니, 도둑이라니요. 저 혜란이잖아요, 혜란이. 큰 며느리. 어머니 정신이 진짜 큰일이네. 아까 상속 얘기하실 때만 해도 멀쩡하시더니. 상속? 상속이 뭐냐? 먹는 거냐? 아유, 내 정신 좀 봐라. 아까 내가 뭘 숨겨둔 것 같기도 하고. 큰애야, 너 혹시 내 보물상자 못 봤니? 거기 내 평생이 들어있는데. 복자의 질문에 혜라는 엉겁결에 손에 쥔 상자를 더 꽉 쥐었습니다. 평생이 들어있다는 말에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상자 안에 선산 땅 명의와 비자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요. 보물상자요? 아유, 어머니도 참. 그런 건 어머니가 잘 챙기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 저랑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 좀 쐴까요? 혜라는 유진이 상자의 존재를 눈치채기 전에 복자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복자는 유진의 손을 꽉 잡으며 놓지 않았지요. 아니다. 나 막내랑 있을란다. 막내 손이 따뜻해서 좋구나. 너희는 나가서 배추나 더 씻어라. 배추가 짜면 김치가 맛이 없어. 사람 마음이 짜면 인생이 맛이 없는 것처럼. 복자의 뼈 있는 말에 수아는 뜨끔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혜란을 밖으로 밀어냈지요. 두 사람은 마당 구석 장독대 뒤로 숨어들어 방금 훔쳐낸 상자를 꺼냈습니다. 형님, 얼른 열어봐요. 여기 자물쇠도 없네. 혜란이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서 나온 것은 땅 문서도 금괴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다 달아빠진 아기 고무신 한 켤레와 누렇게 변색된 베넷저고리, 그리고 철수, 만수, 경수라는 이름이 서툴게 적힌 낡은 통장 3개가 들어 있었지요. 이게 뭐야? 고작 이거였어? 어머니가 말한 평생이라는 게 겨우 이 넉마떼기들이었냐고. 혜라는 허무함에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수아 역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통장을 뒤적였습니다. 통장 잔고는 고작 몇만 원 수준이었지요. 아유, 진짜 노망이 나도 제대로 났네. 이까짓 걸 보물이라고 숨겨두다니. 형님, 우리 헛수고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땅 문서 따로 숨긴 거 아냐? 두 며느리가 장독대 뒤에서 실망 섞인 불만을 토해내고 있을 때 복자는 방 안에서 유진이 건네는 약을 삼키며 조용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복자의 입가에 묻은 물기를 손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지요. 어머니, 형님들이 저러는 거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형님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저러는 걸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유진의 따뜻한 위로에 복자는 처음으로 연기가 아닌 진짜 미소를 살며시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막내야. 너는 김치가 익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구나. 다른 놈들은 배추가 절여지기도 전에 소금부터 털어내려고 안달인데 말이다. 복자는 유진의 손을 토닥이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혜란이 가져간 그 상자는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 안에 든 베넷 저고리를 보고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아는 자식이 있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려 했지요.
하지만 장독대 뒤에서 들려오는 비아냥 섞인 목소리들은 복자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수아야, 저 상자 제자리에 갖다 놔라. 괜히 의심받지 말고. 땅 문서는 분명 다른 데 있을 거야. 어머니가 아까 황금 배추라고 중얼거리는 거 들었지? 분명 배추 속에 뭘 숨겨놨을지도 몰라. 혜란의 탐욕은 이제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김장 배추 300포기 속에 금괴나 문서를 숨겨뒀을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마당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고 저녁 공기는 살을 애듯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들의 눈에는 추위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붉은 고춧가루 양념 뒤에 숨겨져 있을지 모를 황금만을 쫓고 있었지요. 복자는 조용히 일어나 겉옷을 걸쳤습니다. 자, 이제 양념 버무려야지. 속을 채워 넣어야 김치가 완성되는 법이니까. 복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업 지시가 아니라 자식들의 숨겨진 속내를 빨갛게 드러내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무거운 양념 대야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종갓집의 긴 밤, 그 처절하고도 매운 진실의 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마당의 가로등이 치익 소리를 내며 켜지자 차가운 겨울 밤 공기 위로 붉은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김장의 꽃이라 불리는 속 넣기 단계였습니다. 대형 고무 대야에는 고춧가루와 멸치 액젓, 갓 빻은 마늘과 생강이 한데 어우러진 시뻘건 양념이 가득 담겨 있었지요. 그 매콤하고 알싸한 냄새가 코끝을 찌를 때마다 며느리들은 연신 헛기침을 해댔습니다. 복자는 팔을 걷어붙이고 직접 양념의 간을 보았습니다. 손끝에 묻은 양념을 입으로 가져가는 그녀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간이 딱 맞구나. 자, 이제 배추 속을 채우자.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에 정성이 들어가야 김치가 안 변하는 법이다. 대충대충 하면 나중에 다 물러 터져서 못 먹어. 복자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혜란과 수아, 유진은 배추 무더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혜란은 이미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상속에 대한 미련 때문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양념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또 종갓집 맏며느리잖아요. 속 꽉꽉 채워서 맛있게 담글게요. 동서, 거기 양념 대야 좀 내 쪽으로 당겨봐. 수아 동서 말이야. 혜란이 짐짓 권위적인 목소리로 수아를 불렀습니다. 수아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지만 시어머니 앞이라 억지로 대야를 밀어주며 대꾸했지요. 네, 형님. 형님이야 뭐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사시는 분인데 김장 속이나 제대로 넣으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다 배추 다 망치면 어머니가 속상해하세요. 막내 동서, 여기 양념 좀 더 가져와 봐. 수아의 화살은 다시 막내 유진에게 향했습니다. 유진은 무거운 양념통을 낑낑대며 옮기면서도 밝게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들. 여기 양념 넉넉히 준비해뒀어요.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제가 바로 더 버무려 올게요. 유진의 순박한 모습에 혜란은 혀를 찼습니다. 그녀는 양념 묻은 고무장갑을 까닥거리며 유진을 훑어보았지요. 막내야, 너는 참 속도 좋다. 내 남편, 그러니까 우리 막내 도련님 말이야. 요새 회사 사정이 많이 어렵다며? 근데 너는 어째 근심 하나 없는 얼굴이니? 하기야, 어머니 선산 땅만 받으면 그깟 빚이야 단숨에 해결되겠지. 안 그래? 혜란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유진의 손길이 잠시 멈췄습니다. 유진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고 수아가 거들었지요. 어머, 형님. 막내 도련님이 사업하다가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요?
막내 동서, 그래서 이번 김장에 목숨 걸고 달려온 거구나. 평소엔 효부인 척하더니 결국 너도 땅이 목적이었네. 동서들의 파상 공세에 유진은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평소 참고 참았던 서러움이 붉은 양념처럼 가슴속에서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형님들, 너무하세요. 저희 남편 사업 힘든 거 맞아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건 정말 어머니 생각해서예요. 어머니가 요즘 부쩍 깜빡거리시는데 이런 날 아니면 언제 또 가족들이 다 모이겠어요. 재산 얘기는 전 정말 몰라요. 재산을 몰라? 웃기고 있네. 혜란이 배추를 평상에 팍 내던지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동서, 적당히 해. 내가 작년에 어머니 비상금 어디 숨겼는지 몰래 물어봤다며? 우리 철수 씨가 다 들었어. 착한 척하면서 뒤로 호박씩 가는 게 제일 무서운 법이야. 수아 동서, 너도 마찬가지야. 너 저번에 어머니 인감도장 몰래 복사하려다가 들킨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이제 김장터는 본격적인 진흙탕 싸움터로 변했습니다. 혜란과 수아는 서로의 치부를 폭로하며 목소리를 높였고 그 사이에서 유진은 눈물을 꾹 참으며 배추 속을 채워 넣었습니다. 복자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묵묵히 배추를 다듬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마치 깊은 수렁처럼 어둡고 고요했지요. 시끄럽다. 김치 속이나 채워라. 배추 잎사귀가 다 듣고 있다. 너희들이 내뱉는 그 독한 말들이 배추에 배면 김치가 써서 못 먹어. 복자의 나직한 호통에 잠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혜란은 이번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들으셨죠? 이 동서들이 다 이래요. 어머니 앞에서는 살랑거려도 뒤에서는 어머니 재산 갈라먹을 궁리만 한다고요. 선산 땅은 그래도 우리 철수 씨한테 주셔야 해요. 장남이 집안을 지켜야지, 안 그래요? 형님, 장남이 집안 망쳐먹은 게 누군데 그러세요? 우리 만수 씨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했을 때 형님이 반대하셨잖아요. 돈 안 된다고. 이제 땅 나오니까 장남 타령이에요? 수아와 혜란의 싸움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과거 명절 때 누가 더 돈을 적게 냈느냐부터 시어머니 생신 때 누가 더 비싼 선물을 했느냐는 유치한 비방까지 쏟아져 나왔지요. 붉은 양념이 튀어 엉망이 된 며느리들의 옷차림만큼이나 그들의 마음속도 욕망과 증오로 얼룩져 있었지요. 사람의 욕심은 소금물보다도 독해서 한번 절여지면 좀처럼 빠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복자는 자식들이 토해내는 그 검은 진심들을 하나하나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녀가 7순 넘게 살아오며 지켜온 것은 이 땅도 집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식들이 굶지 않고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것뿐이었는데 지금 그녀 앞에 있는 자식들은 짐승처럼 서로의 살점을 뜯고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묵묵히 일하던 유진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고무장갑에는 빨간 양념이 피처럼 묻어 있었지요. 그만하세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니가 지금 다 듣고 계시잖아요. 어머니가 치매인 것 같으니까 만만해 보이세요? 어머니 기억력 깜빡거리는 거, 그거 다 우리 걱정하시느라 잠 못 주무셔서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지난밤에 혼자 장독대 앞에서 우시는 거 보셨어요?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봐 잠 한숨 못 주무시고 기도하시는 거 보셨냐고요. 유진의 절규에 혜란과 수아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혜란이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지요. 어머, 막내 동서 연기력 죽이네. 그래서 어머니가 너한테 땅이라도 주시기로 했대? 아주 점수 따려고 환장을 했구나. 혜란의 비아냥이 끝나는 순간 복자가 들고 있던 배추 포기를
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빨간 양념이 혜란의 비싼 퍽코트에 튀었습니다. 내 코트, 어머니, 이게 얼마짜린데? 혜란이 비명을 질렀지만 복자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기억력이 깜빡거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까짓 코트가 대수냐?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건 안 보이느냐? 내 귀가 먹은 줄 알았더냐? 내 눈이 먼 줄 알았어? 너희들이 장독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방안을 뒤지는 소리. 내가 다 듣고 있었다. 복자의 일갈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혜란과 수아는 얼어붙은 듯 입을 벌린 채 복자를 바라보았지요. 복자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어깨를 짚었습니다. 막내야, 고생 많았다. 이 모진 것들 사이에서 내가 고생이 많았어. 자, 이제 다 필요 없다. 오늘 김장 여기서 끝낸다. 복자의 선언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직 채워 넣어야 할 배추가 100폭이나 남아 있었고 상속의 행방은 여전히 안개 속이었으니까요. 마당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며느리들의 얼굴은 양념보다 더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복자는 유진을 데리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고 남겨진 혜란과 수아는 서로를 탓하며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전에는 없던 두려움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기하고 있었던 건가 하는 의구심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지요. 밤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붉은 양념이 가득 묻은 배추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채 마당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빚어낸 이 매운 풍경 뒤로 종갓집의 가장 긴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혜란은 엉망이 된 코트를 보며 울상을 지었고 수아는 복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를 곱씹으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김장의 진짜 맛은 양념의 화려함이 아니라 속까지 제대로 절여진 배추의 인내에서 온다는 것을요. 복자는 방 안에서 유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장롱 깊숙한 곳, 아까 며느리들이 뒤졌던 그 궤보다 더 깊은 곳에 숨겨진 진짜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막내야, 이제 내가 이 집안의 김치를 지켜다오. 이 배추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너만은 알 자격이 있다. 복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들이 그토록 원했던 황금 배추의 진실이 서서히 그 베일을 벗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안채 문이 거칠게 닫히고 나자 마당에는 서늘한 밤바람만이 주인을 잃은 배추 더미 사이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붉은 양념이 튄 장독대들은 달빛 아래에서 마치 피를 흘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복자의 서슬 퍼런 일갈에 넋이 나갔던 혜란과 수아는 한참 동안 서로의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았습니다. 혜란의 퍽코트에 묻은 빨간 양념은 그새 말라붙어 거무죽죽한 얼룩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코트를 문질러 보았지만 지울수록 얼룩은 번져만 갔지요. 동서, 방금 들었어? 어머니 목소리. 그거 방금까지 깜빡거리던 사람 목소리 맞냐고. 혜란이 수아의 팔을 닻을 잡듯 움켜쥐며 물었습니다. 수아 역시 등줄기에 소름이 돋은 듯 제 어깨를 문질러댔지요. 형님, 저도 소름 돋았어요. 어머니 눈빛 보셨죠? 우리 속을 다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설마 우리 연극에 속은 척 하신 걸까요? 아유, 진짜 노인네 무섭네. 수아는 연신 뒤를 돌아보며 안채 동태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탐욕이라는 독은 공포보다도 질긴 법이었습니다. 혜란은 이내 눈을 가늘게 뜨며 장독대 뒤편
복자가 평소 애지중지하던 커다란 시간장 독 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아니야, 동서. 가만히 생각해봐. 진짜 제정신이면 저렇게 배추를 내동댕이 치겠어? 저건 노망난 노인네나 하는 짓이지. 그리고 아까 어머니가 막내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 봤지? 그게 더 수상해. 분명 막내한테만 뭘 넘겨주려고 저러는 걸 거야. 그럴까요? 형님 말이 맞는 것도 같고. 근데 형님, 아까 어머니가 황금 배추라고 하신 거요. 그거 그냥 하신 말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시아버님이 생전에 금은방 하셨던 거 형님도 알죠? 그때 빼돌린 금괴가 배추 구덩이 어디에 묻혀 있다는 소문을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수아의 은밀한 속삭임에 혜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마당 구석에 놓인 낡은 삽을 챙겨 들었습니다. 복자와 유진이 안채에서 대화를 나누는 사이 두 며느리는 어둠을 틈타 장독대 밑을 파헤치기로 작당한 것이지요. 수아 동서, 내가 저쪽 모퉁이 좀 봐. 나는 이 간장 독 밑을 확인해 볼 테니까. 누구 오면 바로 기침소리 내야 해, 알았지? 걱정 마세요, 형님. 근데 형님, 만약 진짜 나오면 정확히 반반이에요. 장남이라고 더 가져가기 없어요. 아유, 알았어. 지금 그게 문제야? 일단 찾고 봐야지.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얼어붙은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삼날이 돌에 부딪힐 때마다 챙그랑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때마다 그녀들의 심장은 방앗간 공이질처럼 세차게 뛰었지요. 그 시각 안채의 공기는 마당의 서늘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복자는 유진이 따뜻하게 데워온 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정성스럽게 복자의 발가락 사이사이를 씻겨주며 갈라진 뒤꿈치에 정성껏 연고를 발라주었지요. 어머니,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형님들이 아까 한 말 너무 마음에 두지 마세요. 사람 속이 다 그렇죠, 뭐. 배고프면 사나워지고 불안하면 날이 서는 거잖아요. 유진의 나직한 위로에 복자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거친 세파를 견뎌온 노인의 발을 어루만지는 유진의 손길은 더없이 따스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의 마음 한 자락을 꺼내 보였습니다. 막내야, 너는 내가 왜 치매인 척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재산이 아까워서 자식들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는 그럴 뿐 아니시잖아요. 그냥 자식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김장하는 그 시끌벅적한 소리가 그리우셨던 거겠죠. 비록 싸우는 소리긴 해도 이 넓은 집에 어머니 혼자 계실 때보다는 낫잖아요. 유진의 대답에 복자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자식 셋을 키우며 평생을 바쳤건만 정작 제 배 아파 낳은 아들들은 보지 못한 것을 며느리인 유진이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복자는 유진의 머리를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뭔 줄 아니? 대단한 부자로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 출세하는 것도 아니었어. 그냥 이 김장 김치 한 보울에 수육 한 점 삶아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웃으며 밥 한 끼 먹는 거. 그거면 좋겠다. 그런데 저놈들은 내 땅을 파헤칠 생각만 하니 내 속이 오죽하겠느냐. 복자는 유진의 손에 작고 낡은 열쇠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혜란과 수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하지만 끝내 찾지 못했던 진짜 보관함의 열쇠였지요. 막내야, 이건 선산문서 열쇠가 아니다. 저 뒷마당 장독대 밑에 보면 다른 항아리들과 조금 떨어져 있는 작은 단지 하나가 있을 게다. 그 안에 든 게 이 집안의 진짜 보물이야. 내일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내가 확인해 보거라. 유진은 열쇠의 묵직한 무게감에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어머니,
전 이런 거 받을 자격 없어요. 형님들이 알면 난리 날 거예요. 전 그냥 어머니 옆에서 김치나 더 담그고 싶어요. 아니다. 이건 너만 가질 수 있는 거다. 욕심 없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법이니까. 자, 이제 그만 가서 자거라. 내일은 배추 속 다 채워야지. 복자는 유진을 내보내고 혼자 방에 남았습니다. 창호지 너머로 장독대 근처에서 들려오는 삽질 소리를 들으며 복자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지요. 자식들이 파헤치는 것은 땅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 양심임을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마당에서는 해란과 수아가 흙투성이가 된 채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파 내려갔지만 나온 것이라곤 깨진 항아리 조각과 녹슨 숟가락 하나뿐이었지요. 아유 허리야. 형님, 여기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우리 골탕 먹이려고 거짓말하신 거면 어떡해요? 수아가 흙 묻은 얼굴을 닦으며 불평했습니다. 해란 역시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삽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있어. 어머니 성격에 그냥 하실 말씀이 아니야. 동서, 조금만 더 파보자. 황금 배추라고 하셨잖아. 혹시 배추를 보관하는 구덩이 쪽에 묻어두신 거 아닐까? 두 사람의 탐욕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서로를 불신하면서도 재산 앞에서는 기묘하게 뭉치는 그들의 모습은 달빛에 비친 일그러진 그림자처럼 기괴하기까지 했지요. 안채에서는 어머니의 깊은 한숨이, 마당에서는 자식들의 거친 숨소리와 삽질 소리가 엇박자로 섞여 흐르고 있었지요.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들이 밤새도록 물기를 뱉어내며 몸을 낮추듯 인간의 본성도 어둠 속에서 그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문을 살며시 열고 마당을 보았습니다. 해란과 수아의 뒤태를 보며 그녀는 조용히 은조렸습니다. 그래, 실컷 파보거라. 땅속에 묻힌 건 금덩어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버린 부모 마음인 것을 언제쯤 깨닫겠느냐. 복자의 목소리는 찬 바람에 흩어졌고 장독대 밑에 삽질 소리는 새벽이 올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열병에 걸린 자식들에게 이번 김장은 인생에서 가장 쓰고도 매운 맛으로 기억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의 손에 쥐어진 작은 열쇠는 이 집안의 뒤틀린 운명을 바로잡을 마지막 열쇠가 될 것이었지요. 종갓집의 새벽은 그렇게 또 다른 폭풍을 품은 채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들의 옷은 흙과 양념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들은 정작 자신의 영혼이 어떻게 물들어가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복자만이 그 모든 것을 내려다보며 내일의 심판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안개가 서서히 걷히고 아침볕이 마당을 비추자 밤새 장독대 밑을 파헤치던 해란과 수아의 처참한 꼬락서니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의 옷은 흙탕물과 양념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산발이 된 채 얼굴에는 거무죽죽한 흙먼지가 가득했지요. 밤샘 삽질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에 넣은 것은 고작 깨진 사기 그릇 조각 몇 개와 녹슨 가위뿐이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잠 한숨 자지 못한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찬 바람을 맞으며 밤을 지샌 탓에 입술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복자는 안채 부엌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가마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갓 삶아낸 수육의 구수한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나갔지요. 김장의 고된 노동 끝에 찾아오는 유일한 위로이자 이 집안의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들 손 씻고 들어오너라. 배추속도 다 채웠으니 이제 수육 한 점씩 먹어야지. 1년 농사 끝냈는데 배골아가며 할 건 없지 않느냐.
복자의 목소리는 어제의 호통은 간데없이 평온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혜란과 수아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소름 끼치게 들렸지요. 두 사람은 서로 눈치를 보며 흙 묻은 옷을 대충 털어내고 평상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평상 위에는 갓 버무린 빨간 겉절이와 김이 펄펄 나는 돼지고기 수육이 소복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유진은 부지런히 그릇을 나르고 동서들의 몫으로 따뜻한 시래기국을 한 대접씩 떠놓았지요. 유진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형님들, 밤새 밖에서 고생 많으셨죠? 어서 드세요. 고기가 아주 잘 삶아졌어요. 어머니가 형님들 기운 차려야 한다고 특별히 좋은 부위로 고르셨대요. 유진의 말에 혜라는 젓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밤새 밖에서 고생했다는 말이 마치 뼈 있는 비아냥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혜라는 힐끗 복자를 쳐다보았지만 복자는 그저 묵묵히 고기 한 점을 입에 넣고 오물거릴 뿐이었습니다. 막내 동서, 너 아까 새벽에 어머니 방에서 나오는 거 봤다? 어머니랑 무슨 비밀 얘기라도 한 거야? 너만 열쇠라도 받은 거 아니냐고. 혜란이 겉절이를 씹으며 가시돋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옆에서 국물을 들이키던 수아도 거들고 나섰지요. 그러게 말이에요, 형님. 아까 보니까 막내 동서 손에 뭐 쥐고 있는 것 같던데. 우리 몰래 어머니 꼬드겨서 선산 문서라도 빼돌린 거 아냐?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밤새 헛수고할 때 너는 안방에서 어머니 주무르는 척하며 이속 챙긴 거 맞지? 수아의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히 식사를 하던 막내 경수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형수님들, 너무하시네요. 유진이가 밤새 어머니 발 씻겨드리고 약 챙겨드린 게 죄인가요? 형님들은 마당에서 땅이나 파고 계실 때 집안일 도맡아 한 건 제 아내예요. 재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진짜 지긋지긋하네요. 어머, 도련님, 지금 형수들한테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틀린 말 했어? 이 집안 김장에 우리도 지분이 있다, 이 말이야. 큰형님 사업 망해서 집안이 풍비박산 나게 생겼는데 막내만 쏙 빠져나가면 되겠어? 혜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기를 찢었습니다. 밥상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될 기세였지요. 고기 냄새는 여전히 구수했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얼음물처럼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들의 눈에는 고기도 김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상대방의 몫을 어떻게 뺏어올까 하는 궁리뿐이었지요. 복자는 묵묵히 젓가락질을 멈추고 자식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첫째 아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보고 있고 둘째 만수는 아내 수아의 치마폭 뒤에 숨어 입만 오물거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막내 경수는 울분에 찬 표정으로 형들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족의 민낯이라는 사실에 복자의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다들 조용히 해라. 밥상머리에서 재산 타령하는 꼴 보려고 내가 이 김장판 버린 줄 아느냐? 혜란아, 내가 아까 물었지? 내 보물상자가 어디 있냐고. 복자의 한마디에 혜란과 수아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두 사람은 입안에 고기를 삼키지도 못한 채 복자의 입술만 쳐다보았지요. 복자는 천천히 수육 한 점을 배추잎에 싸서 막내 유진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습니다. 내가 어제 3,000평이라고 한 거, 그건 선산 땅 얘기가 아니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 아랫마을에 무연고 노인들 쉼터 만들려고 사둔 땅이야. 이미 사회복지법인에 기증하기로 서류 다 끝냈다. 김장 300폭이 끝나면 그 땅에 이 김치들 다 보낼 생각이었어. 뭐요? 기증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혜란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 역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숟가락을 놓쳤지요. 어머니, 우리 철수 씨 사업은요? 우리 애들 학원비는요? 남의 식구 챙길 때가 아니라 우리부터 챙기셔야죠. 어떻게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러실 수가 있어요. 혜란의 절규의 복자는 오히려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상해, 내가 기억력이 오락가락한다고 좋아하던 너희들 아니었느냐? 너희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땅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밤새 장독대 및 파헤치는 소리가 안방까지 다 들리더라. 부모가 죽기도 전에 무덤부터 파는 자식들에게 내가 무엇을 더 주겠느냐? 복자의 일갈에 혜란과 수아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당에는 정적만이 감돌았고 가마솥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김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복자는 다시 유진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겨둔 황금은 따로 있다. 진짜 황금은 땅속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법이지. 막내야, 아까 내가 준 열쇠. 그 상자 열어봤느냐? 모든 시선이 유진의 손으로 쏠렸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놓았습니다. 아직 안 열어봤어요, 어머니. 전 그냥 어머니가 주신 거라 소중히 간직만 했어요. 그래, 이제 열어보거라. 그 안에 든 게 이 집안의 진짜 상속 문서다. 혜란과 수아는 침을 꼴깍 삼키며 유진의 손을 주시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복자가 가리킨 작은 목함을 열자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누런 종이에 적힌 낡은 편지와 함께 아주 오래된 시간장 항아리의 봉인 문서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땅 문서가 아니고요? 수아가 허탈하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고개를 저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이 종가집의 김치 맛을 내는 100년 된 시간장과 대대로 내려오는 비밀 레시피가 적힌 책이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건 내가 평생 너희들 몰래 아껴온 현금 통장이다. 그 돈은 선산 땅값에는 못 미치겠지만 사람답게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게다. 복자의 시선이 혜란과 수아를 지나 유진에게 머물렀습니다. 이 레시피와 통장은 오늘부터 유진이 내 거다. 땅을 팔아 치울 궁리만 하는 자식들이 아니라 이 집안의 맛을 지키고 부모의 등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내 마지막 선물이다. 불만 있는 놈들은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복자의 선언에 혜란은 다리가 풀려 평상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새 흙구덩이를 팠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지요. 수아는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렸지만 복자의 서슬퍼런 기세에 차마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수육과 김치가 놓여 있었지만 이제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혜란과 수아의 얼굴에는 허망함과 질투가 뒤섞여 일그러졌고 유진은 뜻밖의 유산 앞에 어찌할 바를 몰라 복자의 손만 꼭 잡고 있었지요. 삶의 진정한 맛은 화려한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껏 절여진 배추 속처럼 단단한 진심에 있다는 것을 자식들은 배추 300포기를 다 담그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소금물보다 더 짜고 고춧가루보다 더 맵게 그들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파헤쳐진 흙더미가 흉물스럽게 쌓여 있었고 혜란의 망가진 코트는 주인과 함께 축 처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이제 더 이상 작고 초라한 노인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중심을 바로 세운 거대한 나무와도 같았지요. 자, 이제 수육 다 먹었으면 나머지 김치 포장해서 마을 어르신들께 배달 가자. 인생 별거 없다. 남들하고 나눠 먹고 웃으며 사는 게 진짜 황금이지.
복자의 앞장서 나가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는 며느리들의 발걸음은 모래주머니를 찬 듯 무겁기만 했습니다. 종갓집의 김장날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을 소금물에 푹 절인 채 가장 매운 교훈을 남기며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평상 위에 차려졌던 수육상은 순식간에 싸늘한 얼음판으로 변했습니다. 복자의 폭탄 선언이 마당의 공기를 갈기갈기 찢어놓았기 때문이지요. 선산 땅이 기부되었다는 소식보다 해란과 수아를 더 미치게 만든 것은 그토록 무시했던 막내 유진이 이 집안의 진짜 유산인 시간장 열쇠와 통장을 손에 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란의 눈동자는 경련하듯 떨렸고 밤새 흙을 파느라 진물이 난 손가락은 부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저 동서가 뭘 안다고요? 종갓집 살림 근처에도 안 가본 저 어린애한테 시간장을 맡겨요? 그리고 그 통장. 우리 철수 씨 사업 자금으로 쓰려고 어머니가 따로 챙겨두신 거잖아요. 그쵸? 해란이 쉰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평소 유지하던 고고한 사모님의 가면은 이미 양념 자국과 흙먼지 뒤로 사라진 지 오래였지요. 복자는 대답 대신 묵묵히 유진의 손을 잡고 안채로 발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 평온한 태도가 해란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습니다. 안 돼. 못 가. 내놔. 그 열쇠 내놓으라고. 해란이 비명을 지르며 유진의 앞치마 주머니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습격에 유진이 뒷걸음질 치다 양념이 가득 담긴 대형 고무대야 근처에서 휘청거렸지요. 옆에서 기회를 엿보던 수아 역시 독이 바짝 오른 눈으로 합세했습니다. 맞아. 형님 말이 맞아요. 막내 동서 너 어젯밤에 어머니한테 무슨 가루라도 먹인 거 아니야? 노인네 정신 빼놓고 이 서류 받아낸 거지. 너 같은 게 무슨 종갓집 안주인이야. 당장 그 열쇠 내놔. 수아가 유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유진을 감싸 안으려던 막내 경수가 형수들을 밀쳐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장남 철수와 차남 만수까지 가세에 서로를 밀치고 당기며 욕설이 난무하기 시작했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줄끈이 탐욕이라는 칼날에 잘려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빨간 고춧가루 양념이 며느리들의 몸싸움 중에 사방으로 튀어올랐습니다. 해란의 얼굴에 양념 범벅이 된 배추 속이 철퍼덕 달라붙었고 수아의 머리카락에는 마늘 조각들이 하얗게 내려앉았습니다. 이거나, 이 여우 같은 년아, 내가 감히 누굴 속여. 해란이 유진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유진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형님,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어머니가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땅이 그렇게 중요해요? 어머니 마음은 안중에도 없냐고요. 그래, 땅이 중요하다. 돈이 중요해. 너처럼 배부른 소리 하는 년은 몰라도 나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단 말이야. 해라는 유진을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유진이 양념대야 옆으로 나뒹굴자 수아는 그 틈을 타 유진의 주머니를 뒤지려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굶주린 짐승들이 먹잇감을 놓고 다투는 것과 다름없었지요. 마당에 흩뿌려진 빨간 양념들은 마치 이 가족이 흘리는 피처럼 보였습니다. 복자는 마루 끝에 서서 이 광경을 묵묵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굵은 정맥이 툭 붉어져 있었고 지팡이를 쥔 손은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자식들이 양념 범벅이 된 채 진흙탕 싸움을 벌이는 모습을 보며 복자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만해라. 그만들 해. 복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눈이 뒤집힌 자식들에게 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혜란과 수아는 이제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양념대야 속으로 뒹굴었습니다. 혜란의 비싼 퍼 코트는 이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빨갛게 절여졌고 수아의 장화는 한쪽이 벗겨진 채 마당을 굴러다녔지요. 동서, 이거나 내가 감히 형님 머리채를 잡아? 싸가지 없는 년. 형님이 먼저 쳤잖아요. 그리고 그 통장, 형님 빚 갚는데 다 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나도 내 새끼들 학원 보내야 해. 내놔. 두 며느리는 양념 대야 속에서 뒹굴며 서로의 얼굴에 고춧가루를 문질렀습니다. 눈이 따가워 비명을 지르면서도 손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았지요. 철수와 만수 역시 서로의 멱살을 잡고 선산기부를 취소하네 만회하며 꼴불견인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그 광경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복자가 준 낡은 열쇠가 꼭 쥐어져 있었지요. 유진은 이 열쇠가 재산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평생이 담긴 눈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자가 지팡이를 마루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쾅! 하는 소리가 마당의 소란을 단번에 잠재웠습니다. 다들 멈춰라. 내 집 마당에서 이게 무슨 추태냐. 복자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념 범벅이 된 채 엉겨붙어 있던 혜란과 수아가 헐떡이며 복자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가관이었습니다. 눈가는 고춧가루 때문에 퉁퉁 부어올랐고 옷에서는 액젓 냄새와 흙내음이 진동했지요. 철수야, 만수야. 그리고 너희 며느리들아. 잘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던 김장의 끝이냐? 서로 살점을 뜯고 눈을 할퀴며 얻고 싶은 게 고작 이깟 땅덩어리였어? 복자는 지팡이로 마당 여기저기 흩어진 배추 포기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배추들은 1년 내내 정성을 먹고 자랐다. 소금에 절여질 때도 묵묵히 제 숨을 죽이며 기다렸어. 그런데 내 자식이라는 놈들은 소금물도 닿기 전에 제 성질머리만 못 이겨서 서로를 죽이려 드는구나. 너희들이 사람이냐? 아니면 짐승이냐? 복자의 한마디 한마디가 자식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혜란은 억울함에 입술을 달들 떨며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저도 오죽하면 이랬겠냐고요. 어머니는 왜 막내만 예뻐하세요? 왜 우리 고통은 몰라주시냐고요. 몰랐다고? 내가 내 속을 몰랐을 것 같으냐? 철수 사업 망한 거 알고 내 비상금 털어주려던 날 내가 장독대 뒤에서 수아랑 내 험담하는 거 들었다. 치매 걸린 노인네 언제 죽나 기다린다는 그 말에 내 가슴이 도려나가는 것 같았다. 복자의 폭로에 혜란의 울음소리가 뚝 그쳤습니다. 수아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양념 자국만 쳐다보았지요. 복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유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가자, 막내야. 더 이상 여기서 볼장 다 봤다. 이 집 마당에 밴 도끼는 소금물로도 못 씻어내겠구나. 복자는 유진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마당에 남겨진 네 사람에게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차가운 겨울바람만이 몰아쳤습니다. 양념 범벅이 된 채 서로를 증오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는 자식들. 그들의 발밑에는 정성껏 버무려진 김장 배추들이 짓밟혀 뭉개져 있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상징하던 김장터가 욕망의 무덤으로 변해버린 것이지요. 하늘이 심상치 않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무언가 쏟아질 듯한 날씨였습니다. 혜란은 엉망이 된 옷을 보며
허탈하게 웃었고 수아는 신발도 신지 못한 발로 차가운 흙바닥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진짜 심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복자는 방 안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선산 기부 서류가 아닌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려 했던 유언장의 초안이었습니다. 복자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맛이 변한 김치는 버려야 하는 법이지. 다시 담글 수도 없게 폭삭 썩어버린 것을. 복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찢어진 종이 위를 적셨습니다. 밖에서는 첫눈 대신 차가운 겨울비가 한 방울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양념 묻은 마당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비릿한 냄새를 풍기며 이 가족의 비극을 씻어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에 박힌 대못은 빗물 정도로 씻길 것이 아니었지요. 종갓집의 가장 긴 오후, 김장터의 난투극은 그렇게 처절한 상처만을 남긴 채 비구름 속으로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은 시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며 자신이 짊어진 열쇠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늘은 낮게 내려앉아 금방이라도 터질 듯 무거운 빛깔을 띠더니 마침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리듯 차가운 겨울비를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아닌 비였습니다. 양념 난투극으로 아수라장이 된 마당 위로 떨어지는 빗물은 붉은 고춧가루 물과 섞여 기괴한 물기를 만들어냈지요. 평상 위에 팽개쳐진 배추 포기들이 빗물에 씻기며 처량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복자가 안채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뒤 마당에 남겨진 자식들은 쏟아지는 비를 피할 생각도 못한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헤라는 흙탕물에 젖은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명품 코트는 이미 걸레짝이 되었고 손톱 밑에는 흙과 양념이 끼어 검게 변해 있었지요. 그녀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인 선산상속이라는 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며 헤라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우리 어떻게 살아? 철수 씨, 당신 사업빚은 어떡하고 우리 애들 유학 자금은 어떡하냐고. 헤란의 절규에 남편 철수는 대답 대신 빗물 섞인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지요.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안채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니 진짜 너무하시네. 자식들이 이렇게 죽겠다는데 사회에 기부를 해? 노망나도 유분수지. 이건 우리를 죽이겠다는 거나 다름없어. 여보, 우리 그냥 가자. 이런 대접 받으면서 여기 있을 이유 없어. 수아는 남편 만수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만수 또한 어머니의 서슬 퍼런 꾸짖음에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였습니다. 그래, 가자. 땅도 안 준다는데 이 고생을 왜 해? 형님, 우리 먼저 올라갑니다. 어머니 제정신 돌아오시면 그때나 연락하세요. 만수와 수아 부부는 빗속을 뚫고 제차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마당에 널브러진 배추들이 비에 젖어 상해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지요. 그들에게 김장은 그저 재산을 얻기 위한 연극의 소품이었을 뿐 어머니의 노고나 가족의 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헤란과 철수 부부 역시 젖은 몸을 이끌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거친 엔진 소리와 함께 두 대의 차가 마당을 빠져나가자 종갓집에는 빗소리와 함께 정막만이 가슴 시리게 내려앉았습니다. 주인을 잃은 배추들이 빗물에 씻겨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버무려지다 만 양념 대야 속으로 빗물이 고여드는 광경은 참담하기 그지없었지요. 사람의 욕심이 핥히고 간 자리는 겨울비보다 더 차갑고 시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안채문이 조용히 열리고 유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커다란 비닐 천막을 들고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배추 더미로 향했습니다. 뒤따라 나온 남편 경수도 묵묵히 아내를 도와 비닐을 펼쳤지요. 유진아, 그냥 둬. 형들이랑 형수들도 다 가버렸는데 우리끼리 이걸 어떻게 다 해? 어머니도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 아니에요, 여보. 배추가 다 씻겨 내려가면 어머니 마음은 누가 달래드려요. 이 배추 하나하나가 어머니가 1년 내내 자식들 먹이겠다고 키우신 거잖아요. 재산은 못 지켜도 어머니 마음은 지켜드려야죠. 유진은 빗물에 젖어 눈을 뜨기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배추들을 하나하나 비닐 안으로 옮겨 담았습니다. 고춧가루 양념이 빗물에 씻겨나가는 것이 아까워 그녀는 제 옷이 젖는 줄도 모르고 배추를 품에 안았지요. 경수도 아내의 진심에 숙연해진 듯 함께 허리를 굽혔습니다. 복자는 방 안에서 창호지 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떠난 자식들의 차소리가 멀어질 때마다 복자의 심장 한구석은 시커멓게 타들어갔지만 빗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막내 내외를 보며 그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복자는 조용히 일어나 장롱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며느리들이 그렇게 뒤졌어도 끝내 찾지 못했던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이 담긴 가방이었지요. 복자는 빗속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다가오는 시어머니를 보고 유진이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비 맞으시면 큰일 나요. 얼른 들어가세요. 괜찮다, 막내야. 이 비가 내 속을 씻어주는 것 같아 시원하구나. 너희 둘은 이 비를 다 맞으면서 왜 이걸 치우고 있느냐? 땅도 못 받게 됐는데 억울하지도 않아? 복자의 물음에 유진은 젖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기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땅이 밥 먹여주나요? 이 배추로 담근 김치가 진짜 우리 식구 밥 먹여주는 거죠. 어머니가 힘들게 키우신 거잖아요. 저는 어머니 손맛 배우는 게 땅보다 더 좋아요. 유진의 대답에 복자는 경수의 손과 유진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빗속에서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잘 들어라. 내가 아까 말한 선산 기부. 그거 반만 진실이다. 마을 쉼터부지는 이미 따로 기증했고 남은 3,000평 땅은 아직 내 명의로 있다. 경수와 유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복자는 가방 속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진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빗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에 겹겹이 쌓인 봉투였습니다. 이게 진짜 유언장이다. 너희 형들과 형수들은 오늘 이 비를 피하려고 제 갈 길로 갔지만 너희는 내 아픔을 함께 맞아주었지. 김장 김치가 익으려면 추운 겨울을 견뎌야 하듯 사람의 진심도 고난을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이 땅 그리고 이 종갓집 모두 유진이 내 앞으로 넘기기로 법적 절차 다 마쳤다. 어머니, 이건 안 돼요. 형님들이 알면 정말 난리가 날 거예요. 난리 날 거 없다. 그놈들은 이미 스스로 제 복을 발로 차고 나갔어. 부모의 등을 닦아주는 대신 땅바닥을 파헤친 놈들에게 줄 땅은 단 한 평도 없다. 막내야, 내가 이 집안의 김치 맛을 지켜다오. 이 시간장 항아리와 함께 이 집안의 주인이 되어다오. 빗물은 탐욕스러운 자들의 흔적을 씻어내리고 진심을 다한 이들의 발밑을 단단하게 다져주고 있었지요. 복자는 이제 더 이상 깜빡거리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벌인 마지막 김장 전쟁에서 진짜 승리자가 누구인지, 누가 진정한 가족인지를 선포한 심판자였습니다.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비치자 젖은 비닐 천막 아래
안전하게 보호된 배추들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복자와 유진, 경수는 빗속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차가웠지만 심장만큼은 뜨겁게 박동하고 있었지요. 한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던 혜란과 수아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내팽개치고 온 그 비젖은 배추 더미 속에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황금보다 더 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오직 잃어버린 땅에 대한 분노와 서로를 향한 원망으로 차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유진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인생의 맛은 고춧가루보다 맵고 소금보다 짜단다. 하지만 그 맛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김치처럼 깊고 달큰한 맛이 나는 법이지. 너는 이제 그 맛을 아는 안주인이 되었구나. 종갓집의 빗속 심판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웠던 소란과 증오는 빗물에 씻겨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오직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진심을 지켜낸 막내 내외의 숨결만이 남았습니다. 복자는 다시 한번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파헤쳐진 흙더미는 여전히 상처처럼 남아 있었지만 내일 아침이면 유진과 함께 그곳을 다시 메우고 예쁜 꽃을 심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매운 김장을 치른 복자의 얼굴에 비로소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70평생 가장 힘겹고도 값진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밤새 종갓집 마당을 거칠게 두두어 패던 겨울비는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로소 숨을 죽였습니다. 비구름이 물러간 자리에 차갑지만 투명한 새벽달이 걸렸고 빗물을 가득 머금은 장독대들은 거울처럼 달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탐욕과 비명이 난무하던 마당은 이제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유진은 부어오른 눈을 비비며 평상으로 향했습니다. 비닐 천막 아래 안전하게 대피시킨 배추들이 밤새 무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아, 다행이다. 얼지 않았어.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젖은 비닐을 걷어낼 때였습니다. 어느새 기척도 없이 다가온 복자가 유진의 곁에 섰습니다. 밤을 꼬박 지새운 복자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처럼 맑고 단단했지요. 그녀는 유진이 정성껏 덮어둔 배추 더미를 보며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막내야, 잠은 좀 잤느냐? 이 미련한 거사, 그 비를 다 맞고도 이 배추 걱정뿐이었어? 어머니,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배추 양념이 다 씻겨 내려갔을까봐 걱정돼서요. 어머니야말로 어서 들어가 쉬세요. 감기 걸리시면 어떡하려고요. 유진은 자신의 젖은 소매는 아랑곳하지 않고 복자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복자는 유진의 거친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녀를 데리고 뒷마당 가장 깊숙한 곳, 이끼 낀 장독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혜란과 수아가 밤새 삽질을 하며 파헤쳤던 그곳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자리였지만 그늘진 구석이라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던 작은 항아리 하나가 보였습니다. 이리 와보거라. 저들이 그토록 파헤치던 땅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 복자는 유진에게 어제 건네주었던 낡은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항아리 옆에 놓인 작은 목함의 자물쇠를 돌리자 찰칵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어제 보았던 낡은 문서와 통장 외에도 한 권의 묵직한 가계부가 들어 있었지요. 복자는 그 가계부를 넘기며 유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내 진짜 땅 문서란다. 10원 한 장 아껴가며 너희 형님들 뒷바라지하고 아버님 병수바라며 적어 내려온 내 인생의 기록이지. 이 가계부 뒷장에 보면
내가 선산 땅을 어떻게 지켜왔는지 그 고통의 기록들이 다 적혀 있다. 사람들은 땅이 돈인 줄 알지만 아니야. 땅은 부모의 피눈물로 지키는 거란다. 복자는 가계부 갈피 속에 끼워져 있던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해란과 수아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선산 3,000평의 등기권리증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정말 제가 받을 수 없어요. 형님들이 아시면 큰일 날 거예요. 저는 그냥 어머니랑 김치 담그고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니다. 장남이라고 목소리 크다고 주인 되는 세상은 끝났다. 이 땅을 팔아 아파트 사고 주식하려는 놈들에게는 이 흙을 밟을 자격조차 없어. 유진이, 너는 어제 빗속에서 이 배추를 지켰지. 배추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집안의 근본을 지킨 게야. 땅은 그 마음을 아는 사람에게 가야 비로소 황금이 되는 법이란다. 복자의 목소리는 새벽바람을 타고 유진의 가슴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유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복자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춧가루 냄새와 비릿한 흙내음, 그리고 시어머니의 낡은 옷에서 나는 정겨운 살냄새가 섞여 유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지요. 화려한 변호사도 도장도 없었지만 젖은 땅 위에서 이루어진 이 약속은 그 어떤 법적 문서보다 강력하고 신성해 보였지요. 진정한 상속은 물질의 이동이 아니라 부모가 평생 지켜온 가치관이 자식의 가슴으로 옮겨가는 과정임을 복자는 자신의 마지막 김장을 통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눈물 닦아라. 상속녀가 눈 부어가지고 김치 담그면 맛없어서 못 쓴다. 남은 배추 속 채워야지. 어제 놈들이 망쳐놓은 거 우리가 다시 정성껏 버무려 보자구나. 복자의 말에 유진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마당 평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비에 씻겨 조금은 싱거워진 양념의 복자는 숨겨두었던 멸치 육수와 갓 빻은 마늘을 듬뿍 넣고 다시 간을 맞췄습니다. 유진은 복자의 손놀림을 하나라도 놓칠세라 눈을 빛내며 곁을 지켰지요. 어머니, 이 양념에서 나는 이 깊은 향. 이게 바로 시간장 때문이죠? 그래, 100년 된 간장이 배추 속살을 파고들어야 진짜 종갓집 김치가 되는 게야. 사람도 오래 절여지고 사가야 깊은 맛이 나는 것처럼 말이다. 두 사람의 손길이 바빠졌습니다.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를 들어 올려 붉은 양념을 골고루 펴 바르는 유진의 손놀림이 어제보다 훨씬 능숙해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모습을 보며 이제 정말 마음을 놓아도 되겠다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지요. 그때 마당으로 낡은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어제 비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김장은 다 하셨소? 자식들 다 갔나 보네. 차들이 새벽같이 나가더만. 이장의 물음에 복자는 허리를 펴며 대답했습니다. 같지, 제갈 길 바쁜 놈들이니 어쩌겠나. 여기 남은 우리 막내랑 다 끝냈네. 이복의 이장, 이 김치통들 좀 마을 쉼터로 실어 나르게. 우리 유진이가 밤새 정성으로 담근 거니까 어르신들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주고. 유진은 깜짝 놀라 복자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걸 다요? 그래. 이 김치는 땅값이다 생각하고 나누는 게야. 복은 나눌수록 커지고 독은 쌓을수록 깊어지는 법이지. 이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행복해해야 너한테 간 그 땅도 복을 받는단다. 유진은 깊은 깨달음을 얻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과 경수가 김치통을 트럭에 싣는 동안 유진은 복자가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 배추 포기를 가지런히 통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황금 배추라는 이름보다 훨씬 더 빛나는 나눔의 배추였습니다.
트럭이 마당을 빠져나가고 나자 이제 정말 김장이 끝났습니다. 300포기의 대장정이 막을 내린 것이지요. 마당은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파헤쳐졌던 흙구덩이도 유진과 경수가 아침 일찍 메워 평평하게 다져놓았습니다. 복자는 유진을 방으로 불러 깨끗한 새 한복을 내어주었습니다. 이거 입어보거라. 이제 이 집안의 안주인은 너다. 선산 땅 문서도 시간장 항아리도 그리고 이 늙은 시어미의 마음도 다 내가 맡아다오. 유진이 한복을 입고 거울 앞에 서자 낡은 방안이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복자는 유진의 뒤에서 머리를 매만져주며 거울 속에 비친 며느리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제까지의 고단함은 사라지고 종갓집을 이끌어갈 안주인의 단아한 기품이 서려 있었지요. 한편 서울로 돌아간 혜란과 수아는 뒤늦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진짜 땅을 막내에게 넘겼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들은 차마 다시 내려올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김장터에서 자신들이 보여준 그 추악한 모습이 스스로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화려한 아파트 거실에서 사먹는 김치를 씹으며 왜 그 맛이 이토록 쓰고 짠지 알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종갓집의 오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마당에서 복자와 유진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김장의 매운 향은 사라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진하고 깊은 가족의 향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어머니, 내년 김장 때는 제가 어머니보다 더 맛있는 양념 만들 거예요. 두고 보세요. 유진의 당찬 포부에 복자는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와야 이 집안 맛이 안 끊기지. 자, 이제 황금 배추의 주인 노릇 톡톡히 해보거라. 복자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겨울 하늘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70년 넘게 지켜온 비밀과 무게를 내려놓은 노인의 뒷모습은 이제 깃털처럼 가벼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지키는 새로운 안주인 유진의 눈에는 앞으로 이 집안에서 익어갈 수많은 가을의 풍경이 희망차게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찬 서리가 내려앉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종갓집 뒷산은 불타는 듯한 단풍으로 물들었고 마당 가득 차오른 가을 햇살은 잘 익은 대추처럼 붉고 달큰한 향을 풍겼지요. 작년 그 모진 비바람과 고춧가루 난투국으로 얼룩졌던 마당은 이제 거짓말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파헤쳐졌던 장독대 밑에는 유진이 심은 국화꽃이 만개하여 은은한 향기를 내뿜고 있었고 낡았던 담벼락은 새하얗게 칠해져 집안의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습니다. 올해의 김장날은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마당 한편에는 여전히 배추 300포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도끼 대신 묘한 설렘과 경건함이 서려 있었지요. 안주인이 된 유진은 이제 능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며느리들과 일꾼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자, 소금물 간 보실 분? 작년보다 배추가 더 달아서 소금을 조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어떠세요? 유진의 부름에 마루 끝에 앉아있던 복자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사이에 복자는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치매 연기를 할 필요도 자식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진 그녀의 얼굴은 평화 그 자체였지요. 복자는 이제 직접 배추를 씻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루에 앉아 며느리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간혹 훈수를 두는 것,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이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때 마당으로 익숙한 차 한 대가 조심스럽게 들어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큰 며느리 혜란이었습니다.
화려한 퍼 코트 대신 수수한 면바지에 운동화 차림을 한 그녀의 손에는 작년의 탐욕 대신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인 참외만이 들려 있었지요. 헤라는 복자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1년 내내 어머니 꿈을 꾸면서 가슴이 얼마나 따가웠는지 몰라요. 저 김장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헤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헤란은 지난 1년간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남편 철수의 사업은 결국 파산했고 화려했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전셋집으로 옮기면서 비로소 부모가 지켜온 땅 한 평, 집 한 채의 무게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복자는 말없이 헤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왔느냐? 그래, 옷 버리니까 어서 들어가서 장화로 갈아 신고 나오너라. 김장터에 빈손으로 안 오고 내 몸뚱이 들고 왔으면 됐다. 복자의 담담한 용서에 헤란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헤란이 부엌으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둘째 수아도 도착했습니다. 수아 역시 예전의 날선 기세는 간대 없이 양손 가득 과일 상자를 들고 들어섰지요. 막내 동서, 아니, 이제 안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나도 왔어. 작년에 형님이랑 내 머리채 잡고 싸운 거 생각하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려서 죽겠네. 동서, 나도 좀 끼워주라. 올해는 나도 제대로 배워서 어머니 손맛 좀 이어받아 보게. 수아의 너스레에 유진은 환하게 웃으며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형님, 오실 줄 알았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양념돼야 벌써 형님 몫으로 비워놨어요.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비로소 단단한 열매가 맺히듯 자식들의 탐욕이 빗물에 씻겨 내려간 뒤에야 비로소 가족이라는 이름의 진정한 김장이 시작된 것이지요. 사람의 마음도 배추처럼 소금물에 절여지고 고춧가루에 버무려지며 혹독한 시간을 견뎌야만 깊은 맛을 낸다는 사실을 그들은 1년이라는 혹독한 계절을 지나오며 몸소 깨달았습니다. 올해의 김장터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헤란과 수아는 작년처럼 안채를 기웃거리거나 땅바닥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대신 유진의 지도하에 배추 잎사귀 하나하나를 정성껏 씻고 양념을 버무리는데 집중했지요. 유진은 복자에게 전수받은 시간장 비법을 동서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형님, 이 양념의 핵심은 욕심을 버리는 거래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양념을 너무 많이 넣으면 배추 본연의 단맛이 죽고 너무 적게 넣으면 김치가 싱거워져서 못 쓴다고요. 사람 관계도 딱 그 간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렵대요. 유진의 말에 헤라는 뭉클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막내 동서. 우리는 작년에 양념을 너무 많이 치려고 했어. 땅이니 돈이니 하는 그 맵고 짠 양념만 들이부으려다가 결국 김치를 다 망쳐버린 거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어머니가 왜 그렇게 우리를 절이려고 하셨는지. 오후가 되자 갓 삶아낸 수육과 노란 배추 속대, 그리고 1년을 묵혀 깊은 맛이 나는 작년의 김장 김치가 밥상 위에 올랐습니다. 자식들과 며느리들, 그리고 복자까지 온 가족이 마당 평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작년처럼 멱살을 잡거나 악을 쓰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의 입에 쌈을 싸 넣어주며 맛있다, 고생했다는 따뜻한 말이 오갔지요. 복자는 흐뭇한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가슴 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얘들아, 다들 주목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줄 상속 문서가 하나 더 있다. 자식들의 눈이 긴장감으로 커졌지만 작년 같은 탐욕의 빛은 없었습니다. 복자가 꺼낸 것은 다름 아닌 가족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적힌 통장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선산 땅에서 나온 임대료와
유진이가 김치 사업으로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둔 거다. 너희가 작년에 보여준 모습대로라면 평생 안 주려고 했지만 올해 이렇게 제 발로 찾아와 뉘우치는 걸 보니 이제야 임자를 찾아가는 것 같구나. 이 돈은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 아이들 정직하게 키우는 데만 써라. 알겠느냐?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죽을 죄를 졌어요. 철수와 만수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돈의 액수보다 더 큰 것은 부모가 자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 무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복자는 유진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막내야, 이제 내 숙제는 다 끝난 것 같구나. 이 집안의 김치 맛이 변하지 않게 지키는 건 이제 온전히 내 몫이다. 형님들과 잘 상의해서 매년 이 맘때면 온 가족이 모여 이 매운맛을 같이 나누거라. 알겠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 집안의 온기 끝까지 지킬게요. 가을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종갓집 마당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300포기의 김장은 이제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긴 겨울잠을 준비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항아리 속에서 익어가는 것은 단순한 배추가 아니었습니다. 미움은 사가 없어지고 이해와 용서라는 이름의 유산균이 뽀글뽀글 피어오르며 더 깊고 달큰한 가족의 맛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계절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금물에 절여지고 얼마나 매운 양념에 버무려지는가.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견뎌낸 뒤에 마주하는 김치 한 조각의 기쁨은 세상 그 어떤 황금보다도 찬란하고 소중한 것이라고요. 종갓집 담벼락 너머로 저녁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복자와 며느리들은 남은 설거지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황금 배추의 진짜 행방은 땅속도 금고 속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슬픔을 함께 버무릴 줄 아는 가족의 식탁 위에 영원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왔지만 종갓집 식구들 중 그 누구도 춥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가슴마다 뜨거운 가족의 정이 붉은 양념처럼 따뜻하게 피어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